그러면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스마트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 사회자로 카이타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최현수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참가자 전원 음소거를 합니다. 발표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한글 또는 영어로 사회자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종합해서 발표 후 질문 시간에 사회자가 발표자에게 대표로 질문을 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발표 내용은 전부 레코딩하고 이벤트 후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발표 중 여러분의 모습도 같이 레코딩 될 수 있고 공유될 수 있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발표되는 내용과 슬라이드는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와 한인 IT연합회 서면 동의 없이는 재사용하거나 공유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분들과 공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나 한인 IT연합회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는 4차 혁명과 클라우드 미래의 시장 패러다임이라는 내용으로 손진민 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Welcome everyone. Thank you all for joining us today at 2020 Smart Business Expo. Before we begin, I would like to tell you a few housekeeping items. The moderator for this session is Hyun-Soo Choi, who is the General Manager at Kaita. All participants will be muted throughout the session. Any questions you may have, please use the chat window to the moderator, either in English or Korean. The moderator will collect all questions and ask the speaker later in Q&A if time permits. This session will be recorded and shared later. During the session, some of you may be included and shared as part of the entire recording. All content and slides cannot be used and or shared without GDK ACC and Kaita. If you need any of the contents and or slides, please contact GDK ACC and Kaita. Today's presentation 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aradigm Shift in Future of Cloud Computing by Bryant Son in Korean. 발표자 브라이언트 발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잠깐 다시 스탑 쉐어링 하고요. 스크린을 다른 걸로 공유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보시나요? 스크린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클라우드 미래시장의 파라다임 시프트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3일 연속으로 반복하는데 어제 한글로 했었고 오늘도 한글로 진행하지만 마지막 세션, 그러니까 내일 세션은 영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day's topic 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aradigm Shift for the Future of the Cloud. This session will be repeated one more time, where tomorrow will be in Korean, or today will be in Korean, but the session tomorrow will be in English.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이타란 한인 IT 연합에서 President, Founder, and CTO 자리를 맡고 있는 Brian Son, 혹은 손지민이라고 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카이타 세션도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카이타 스텝 리더들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레드햇이라는 오픈소스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시니어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IBM, 홈디포,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시티은행, 시티뱅크, 그리고 다양한 스타트업에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Red Hat 스폰서 블로그인 opensource.com 블로그, Enable sysadmin 블로그, Red Hat Developer 블로그, 그리고 저 개인 블로그, 미디엄 블로그로 글을 적는 걸 좋아합니다. 취미로 하는 식이지만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타 외에도 한국인들의 미국 시장을 위한 재테크 그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매일 카페인 없으면 살 수 없는 카페인 애딕,
그리고 매 두세 시간 운동하는 운동 애들입니다. 여기 링크를 보면 아시겠지만 영화나 저희 연락 방법, 웹사이트, 유튜브 채널, 그리고 미디엄 블로그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 평소 CNBC 뉴스를 제외하고 텔레비전, 특히 한국 드라마는 잘 안 보는 편인데 운동을 할 때 조깅이나 계단을 오르면서 그때 드라마를 보면 시간이 참 잘 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 멀티태스킹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저 자신에게 핑계를 대면서 드라마를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보는 시간이 더 늘은 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핑계죠. 최근 재밌게 보고 있는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현재 방영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배수지, 남주혁이 주연으로 나오고 드라마 전체적인 맥락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샌드박스라는 곳에 들어가 창업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회사들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구성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한국 드라마 특성상 삼각관계 로망스는 빼먹을 수는 없죠. 그리고 조금 스포일러지만 듣기 싫으면 잠시 귀를 막아주세요. 이 배수지 그리고 남주혁이 팀워크에서 창업하는 회사 삼성텍은 AI, 즉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을 사용한 기술로 서비스를 만듭니다. 다시 귀 떼셔도 됩니다. 네, 여기서 잠깐 AI 그리고 머신러닝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죠. 지금 한국에서 스타트업, 그것도 AI, 머신러닝 같은 테크한 주제를 다루는 게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니, IT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코딩 교육이니 프로그래밍이니 클라우드니 양자 컴퓨터니 AR, VR이니 이런 단어들은 한 번쯤은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IT한 주제들이 이번 2020년 스마트 비즈니스 엑스포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번 한 주 동안 카이타의 스피커분들이 발표한 내용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네이버, 카카오, 쿠팡.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들 분들이 계시다면 그 어린 아이들도 들어본 회사 이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은 모두 IT, 즉 테크 회사들입니다. 2016년 3월, 이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날이지? 라고 모르실 수 있겠지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둑계, 컴퓨터 가액의 인공지능계, 이 두 분야는 이 순간으로 모든 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두 분야의 상황은 반대였지만요. 바둑계는 청천벼락, 그리고 인공지능계는 본인들이 응원하는 팀이 월드컵 혹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것과 같은 희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 뉴스는 바로 구글의 딥마인드가 만든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계 세계 정상에 있는 이세돌 프로 구단을 5번의 바둑 대구에서 자그마치 4번을 이겨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컴퓨터 인공지능이 사람이 이런 대회에서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96년 2월 10일 IBM의 딥블루가 러시아 체스 챔피언 게리 가스파로브를 상대로 이겨서 세상을 놀랍게 하였고 2011년엔 IBM 다시 왓슨이라는 슈퍼컴퓨터로 제어파리라는 퀴즈쇼 게임에서 챔피언들을 상대로 이겨서 또 놀라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고, 한국에는 바둑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보드게임은 룰이 무척 간단하면서도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의 마지막 영역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둑으로 가능한 수가 10의 172승 혹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영향권 안에 살고 있고 숨을 같이 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산업혁명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발명으로 시작된 기계화혁명,
손으로 수작업하는 일들의 대부분을 기계들이 대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공업 위주의 나라들이 농업 위주의 나라들보다 잘 사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를 통한 대량 생산의 혁명입니다. 이제 저녁 삶이 생기고 야근이란 게 생겨났죠. 그리고 모두가 자동차를 몰고 삶이 윤택해졌습니다. 중산층들이 더 많이 늘어났죠.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넷의 혁명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또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순간에도 학교 수업을 가상으로 듣고 여기 엑스포에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세미나를 듣고 미팅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은 뭘까요? 4차 산업혁명은 이런 기술들이 IoT, Internet of Things, 즉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삶에 스며들어오고 AI나 머신러닝 같은 기술로 사이버 세상과 우리의 실제 살고 있는 세상의 경계, 즉 벽이 없어지고 허물어지는 시기입니다. AI나 머신러닝을 통한 자동화가 발전되고 없어지는 직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에 보여있는 직업들, 이 중 앞으로 로봇이나 AI로 대체될 직업들을 찾아볼까요? 5초 드리겠습니다. 1, 2, 3, 4, 5, 땡. 몇 개나 맞추셨나요? 답은 전부 다입니다. 직업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들은 로봇이나 자동화로 모두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중 세금 회계사는 98.7%, 회계사는 93.5%, 파라리걸은 94% 등등 더 비중이 큰 직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IT 전문분들이 대체될 확률은 3, 5% 정도로 매우 적습니다. 이런 자동화의 변화가 가져오는 4차 산업,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이 가지고 오는 미래에는 정말 일자리가 적을까요? 매니지먼트 전문회사 맥킨시 앤 컴퍼니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42개국에 있는 800 million, 즉 8억 인구 혹은 전 세계 3분의 1 정도 해당되는 일꾼들이 워크포스가 4차 산업혁명으로 없어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2017년 11월 컨설팅 회사 커그니센트가 21 Jobs of the Future, 즉 미래에 있을 21개의 새로운 직장이라는 주제로 출시한 보고서에 적혀져 있는 직장들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장들입니다. AI 건강 테크니션, Ethical Sourcing Officer, AI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이런 직장들 이름 하나하나가 저에겐 낯선 직업들이죠. 하지만 몇십 년 전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나 데브옵스 개발자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관점을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산업혁명들은 많은 일자리를 사라지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넣었습니다. 누구 말이 옳은 걸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곳에 우산 장수와 집신 장수를 하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두 아들의 상반되는 장사 업종 때문에 매일매일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개이고 햇볕이 내리쬐는 날이면 우상을 파는 큰아들의 장사가 안 될 것을 걱정해야 했고,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집신을 파는 작은 아들의 장사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해가 뜨면 작은 아들 장사가 잘 될 것을 기뻐하고, 비가 오면 큰 아들의 장사가 잘 될 것을 기뻐하라는 얘기였죠. 결국 모든 건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 잔을 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이 같은 잔을 보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 잔이 반밖에 없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잔이 반이나 있다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관점의 차이죠. 대학교에서 들었던 비즈니스 수업 중에 매니지먼트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필수로 읽어야 했던 책 하나가 Who Moved My Cheese라는 책이었죠. 예, 한국어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지? 큰 글씨체에 100페이지도 안 돼서 몇 시간 만에 읽을 수 있었고 아이들 스토리북처럼 되어 있는 작은 책인데 여기서 스니프 그리고 스커리라는 이름을 가진 두 마리의 쥐, 찍찍찍쥐 그리고 햄과 허우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모두 한 위로 안에 가둬져 있는데 이 위로 안에는 치즈가 숨겨져 있고 쥐들과 사람은 공통적으로 치즈를 찾으러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중 두 마리의 쥐, 스닙 그리고 스커리는 쥐는 본능적으로 쥐니까요. 네, 계속 치즈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이유 없이. 쥐들은 배고파서 본능으로 계속 돌아다녀서 치즈를 계속 찾고 사람인 헨과 호는 찾긴 찾는데 목적은 다릅니다. 이 두 인간은 배고프기보다는 행복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죠. 네, 너무 생각이 많습니다. 각각 따로 움직였지만 스니프 앤 스커리 그리고 헨과 호는 엄청난 치즈가 있는 한 장소를 공장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치즈는 점점점 사라지고 쥐들은 또 다른 장소를 찾아서 이미 떠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사람인 헨과 호는 조금 다릅니다. 헨과 호는 사람이기에 계속 두려워하며 여기 또 있지 않을까? 하며 계속 찾은 같은 곳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벽도 부숴보지만 치즈는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현실을 아니야 부정하다가 햄과 호는 결정이 갈립니다. 햄은 두려움의 그곳에 계속 있기로 결정을 하고 허우는 두려움을 마침내 이겨내고 다시 혼자 길을 나섭니다. 위로 안에서 계속 헤매며 고생을 하지만 결국 스니프 그리고 스커리가 이미 지가 찾은 또 다른 커다란 치즈 공장을 찾아내죠. 매니지먼트 수업에서는 이렇게 허우처럼 어떤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하는 걸 proactive, 즉 능동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의 반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만 그때 적당히 반응하는 걸 reactive, 즉 반응적인 성격이라고 하죠. proactive한 성격은 변화를 당연하게 여기고 적응하고 reactive한 성격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분들에게 변화를 가지고 오며 많은 분들의 직장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자리 자체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은 때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라이언 카지라는 현재 10살짜리, 9살, 10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매년 20 million US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200억이 넘는 매출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한 회사 CEO만큼 버는 유튜버, 인스타그래머, 블로거, 프로게이머 이런 게 과연 우연일까요? 스위스 다보스 잠깐만요. 됐습니다. 스위스랜드 다보스 클러스터이란 도시에서 열리는 지역에서 매년 주최되는 월드 에코노믹 포럼으로 알려진 다보스 컨퍼런스. 이번 해 2020년 1월에 있었던 다보스 2020에선 The Law of New Industrialist,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이죠. 에서 사는 경영주 혹은 기업가의 역할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사회자 힐러리 코템이 패널 발표자로 초대된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그리고 마스터카드 CEO 아제이 벵가에게 다음 마지막 질문을 하였습니다. What is the most significant thing that you think industrialists can do now? 즉, 지금 우리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서 industrialist, 즉 경영주 혹은 기업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는 질문이었죠.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가 한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If I can pick one thing that if we don't do it, we don't exist, is to empower people across the planet. If you think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best thing we can do is democratize the digital tools
and digital technologies so they can have the broader several impact. 통역하자면 만약 딱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못하면 우리 기업가들이 사라질 수 있는데 그건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디지털 도구들 그리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민주화를 이루는 거고 그리고 누구나 마음만 먹고 배우기만 한다면 내가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의 혁명으로 대기업들 그리고 큰 기관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일반인들이 사용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Upwork, Fiverr 같은 프리랜서 웹사이트로 프리랜서들이 많아지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미디엄 같은 컨텐츠 플랫폼 그리고 아마존 셀러, 엣지, 이베이, 쇼피파이 같은 커머스 플랫폼으로 마음만 먹고 계획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돈을 버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이폰 앱을 만드는 방법이든 웹사이트를 만드는 방법이든 물리학이든 영어든 이 모든 것들이 MIT나 하버드가 무료로 제공하는 edx.org, 스탠포드 유니버시티가 운영하는 콜세라, 혹은 적은 돈을 주더라도 배울 수 있는 게 넘쳐나는 유데미 이런 곳에서 언제 어디서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딩을 알거나 기술력만 있다면 집이나 커피숍이나 학교에서나 가라지에서나 어디에 있든 앱을 만들고 그 다음 넥스트 구글, 넥스트 페이스북 같은 회사를 꿈꾸고 창업을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자, 여태까지 잠시만요. 여태까지 4차 산업혁명이 어떤지 이야기만 했는데 어떤 기회가 있는지 패러다임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하진 않았죠. 여기 이번 주 세미나에서 AI, 머신러닝, AR, VR, 양자 컴퓨터, 서버레스 등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많으신데 이 분야들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들도 꼭 가셔서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그냥 가시면 아쉽죠.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알고 있는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할 두 분야, 핀테크 그리고 클라우드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핀테크. 2016년 11월 8일 인도 정부에서 500 인디안 루피, 인도 돈입니다. 그리고 1000 인디안 루피 화폐의 디모네티제이션, 즉 기존 화폐를 정지시키고 새로운 화폐를 발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문제가 되었던 검은 돈 사용을 약하게 만들고 디지털 페이먼트, 즉 디지털 및 금융 인프라 확장에 중심을 주었다는 결정이었습니다. 2020년 United Nations이죠. 통계청 기준으로 14억 인구수의 중국 다음으로 가장 큰 13억 8천만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인도가 금융 인프라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는 뉴스는 전 세계 비즈니스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특히 인도에서도 비자, 마스터 같은 크레딧 카드나 금융회사들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들이 비즈니스 체계를 인도로 확장하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매니지먼트 전문 회사 맥킨시의 2020년 보고서를 따르면 2019년에 전 세계 페이먼트 시장은 핀테크는 1.5 트릴리언 달러 그리고 4년 안에는 2 트릴리언 달러 즉 매년 6% 평균 성장 혹은 500 빌리언 달러를 핀테크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처럼 페이먼트를 처리하고 디지털화시키는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일명 핀테크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술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B2C 솔루션 중 하나는 트위터, SNS 아시죠? 잭 돌시가 CEO인데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스퀘어이라는 회사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기기는 스마트폰에 연결하기만 하면 크레딧 카드, 애플페이, 안드로이드 페이, 피피페이 같은 컨택트레스 페이먼트,
즉 비접촉식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 회사인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IDC의 2020년 설문조사 회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앞으로 3년 뒤죠. 60% 이상이 비접속식 결제를 사용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벤모라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을 사용하면 레스토랑에 가셔서 돈을 지인들과 n분의 1로 나눠야 할 상황이 있을 때 상대방 아이디만 알면 쉽게 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더치페이를 참 쉽게 할 수 있죠. 싸울 필요도 없이. 네, 좋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스트라이프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직 힌트를 드리자면 아직 IPO 즉 상장 안 한 회사인데 스타트업에 그리고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주목해야 할 회사 중 하나입니다. 네, 팁입니다. 이 회사의 솔루션은 인터넷 결제를 쉽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약자인 API를 사용해서 코딩 몇 줄로 쉽게 인터넷 결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스타카트, 구글, 아마존, 리프트, 쇼피파이 등등에서 다 이 회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핀테크의 좋은 예입니다. 미래의 새로운 화폐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혹은 크립토커런시 화폐. 얼마 전까지 비트코인 투자에 관해서 문제가 돼서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최근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서 뉴스가 있었죠. 그리고 페이팔의 또 다른 제품인 덴모로도 확장한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2,000개가 넘고 최근 미국 경제 빚이 커지고 달러 돈이 과연 국제화폐로 안전한지 논란이 나오면서 암호화폐가 다시 새로운 화폐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커런시의 기술로 만들어진 블록체인, IBM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앞으로 암호화폐, API 결제 시스템, 디지털 페이, 비접속식 결제로 이어가는 핀테크가 기대가 큰 분야인 건 분명합니다. 멀티 클라우드. 네, 이게 제가 하는 분야인데 디지털 금융화를 도입하든지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쓰거나 어떤 IT 기술을 쓸 때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흐름을 관리하고 처리할 때 클라우드 같은 센트럴 서버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기업들이 비즈니스 운영하는 방식은 속해 있는 그 나라 내만,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만 중점을 주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오는 매출의 비중이 큰 만큼, 예를 들어 인도, 중국, 방금 전에 인도 디마티제이션 이야기 하셨죠? 다른 나라에서 비즈니스 운영하기 위해 따라야 할 방침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은 금융 인프라 확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흐름을 가능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기술이 클라우드입니다. 처음에는 클라우드가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Azure, GCP,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 개념으로 시작되었다가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생기고 Red Hat OpenShift 같은 쿠버네티스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AWS든 Azure이든 GCP이든 혹은 bare metal 상관없이 모든 클라우드나 서버 환경을 지원하는 멀티 클라우드가 현재 클라우드 시장의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아마존을 쓴다고 하면 같은 프로세스를 인도에서 쓸 때 GCP 혹은 bare metal로 쓸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모니터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그게 멀티 클라우드 패러다임입니다. 2019년 6월 과거 아마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했던 경력을 가진 미국인이 미국 대형 크레딧 카드 회사 중 하나인 캐피털원에서 100 million, 즉 1억 명의 크레딧 카드 신청 정보를 훔쳐서 큰 뉴스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캐피털원은 AWS를 적극적으로 쓰는 회사 중 하나인데 이 사건이 아마존 클라우드의 문제라고 꼭 찍어서 지적하긴 힘들지만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클라우드를 쓰는 회사들이 다시 한번 보안에 관심을 가지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 게 맞는지 의심을 하는 계기가 되기는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려오는 미국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많이 쓰는 로빈훗 해킹, 미국에서 많이 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줌의 중국 서버와 관련된 보안의 문제점. 이런 문제들은 데이터 흐름을 결정하는 네트워킹, 이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안, 그리고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이 분야들은 네트워킹, 스토리지, 보안, 클라우드가 발전되면서 더 중요해질 분야들입니다. 그리고 Red Hat, OpenShift 같은 모든 컨테이너 플랫폼에 온프렘으로 설치 가능한 솔루션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점차 멀티 클라우드를 전략으로 바꾸는 패턴이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엣지 컴퓨팅,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만약 기존의 클라우드가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중앙 서버, 즉 데이터 센터로 보내서 가상화 머신, 즉 virtual machine, VM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 주목받는 분야는 이용자의 단말기 주변, 즉 엣지나 단말기 자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엣지 컴퓨팅입니다. 이 엣지 컴퓨팅은 IoT, 즉 사물 인터넷과 큰 연관점이 있는데 기기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리고 AI나 머신러닝으로 스마트하게 만든 게 바로 IoT이고, 이 정보들 다시 클라우드나 중앙 서버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보내면 그게 엣지 컴퓨팅 설계 방식입니다. 네. 엣지 컴퓨팅은 기존 클라우드에 비해서 데이터 처리를 엣지에서 처리하여 처리 시간이 짧고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으며, 앞으로 4차 산업에서 중요한 스마트홈, 스마트 공장, 그리고 스마트 시티로 나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나가 점점 중요해지고 5G 통신을 통해서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이 엣지 컴퓨팅은 전 세계 대기업들이 주목하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런 회사들 중에 이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레드햇, IBM, 구글 같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는 삼성, AT&T, 베라이즌, T-Mobile, 그리고 지역마다 빠른 데이터 전송을 위해 컨텐트 델리버리 네트워크, 즉 CDN에 포커스하는 아카마이, 클라우드플레이어, 패슬리 같은 회사들의 비중도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을 쓰든지 앞에서 말한 보안, 스토리지, 그리고 네트워킹은 더 중요할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4차 산업은 이미 우리 삶에 스며들어 여러분 옆에, 뒤에, 주변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은 AI, 머신러닝, IoT, 사물 인터넷, 로보틱, 클라우드, 양자 컴퓨터 등등 많은 테크의 결정체이며 우리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잡을지는 여러분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종합해서 대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질문을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서 질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미리 모아놨던 질문들이 좀 있어서 그 질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는 동안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모아서 다 발표하신 분께 이제 대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4차 산업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술들이나 지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What are some essential skills that help me to prepare fo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네. 우선은 4차 산업, 네, 질문 감사합니다. 4차 산업혁명 자체가 I think for industrial revolution 자체가 우선은 IT나 이런 분들을 전공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래서 기술 같다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가 실제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테크니컬 스킬, 띵킹에 필요한 테크니컬 스킬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하고 어떻게 하는 소프트 스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연관해서 봐야 되는데요. 4차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어떤 산업혁명이라도 그거를 그 3차 산업혁명에서 이 4차 산업에 넘어가든지 2차에서 3차로 가든지 넘어가면서 각각 사람들의 어떤 필요성이 조금 점점 줄어들고 자동화가 되거나 다양한 여러 가지 대량 생산 이런 게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자면 지금 우리가 지금 매뉴얼로 할 수 있는 것들, 반복적인 것들은 이미 컴퓨터가 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좀 더 그게 창의적인 분야가 4차 산업에서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분야들은 내가 했는데 계속 반복적인 분야들은 사실 그게 좀 많이 그런 기술도 많이 그런 잡들이 많이 사라질 것 같거든요. 테크니컬 스킬 같은 경우는 항상 유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창의력을 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걸 할 때 어떻게 뭐 4차 산업혁명이든 5차 혁명이든 뭐 6차든 상관없이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거는 아무리 컴퓨터가 뛰어나고 그리고 창의력이 있다고 해도 사람의 공감 능력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이나 그런 어떤 그 기본적인 소프트 스킬은 그 컴퓨터가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런 거를 직장을 하는 분들은 꼭 IT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걸 갖추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심퍼티를 느낄 수 있는 느낌,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느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건 중요하고 기술적인 것들은 아무래도 IT나 이런 것 같은 게 아무래도 그거를 만들어내고 자동화시키는 게 어차피 다 IT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프로젝트 매니저든지 뭐 여기 IT Korean Culture 세션 참여하신 분이 있겠을지 모르겠지만 프로젝트 매니저든지 뭐 테스터든지 다양한 IT 직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앞으로 정말 기회가 많고 그런 테크니컬 스킬을 가지고 그거를 크리티컬 띵킹이라고 해서 그거를 조금 그 생각할 때 좀 그 창의력을 발동해서 그런 거 좀 깊게 생각하는 거 가게 되면 그거는 앞으로 정말 그런 중요한 스킬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만약 IT 직장이나 IT 그런 관련된 컴퓨터 사이언스에 이미 있으시다면 그런 게 이미 많아져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소프트 스킬을 그리고 어떻게 공감을 하는지 그리고 스페셜라이즈 하는지 그런 게 포커스를 주면 앞으로 그런 곳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발표 중에 말씀하셨는데, AI가 등장을 하면서 AI가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사라질 것 같은 그 직업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봇이 4차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How is 네. the robot going to play the key role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화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로봇이나 로봇인데 그게 하드웨어적인 개념에는 그렇고요. 우선은 보통 소프트 개념 같은 경우는 DevOps나 이런 것도 오토메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게 할 수 있는 게 물론 이것도 B2B 개념을 보느냐 B2C, 근데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를 보느냐 비즈니스 투 컨슈머 개념을 보냐 조금 달라지는데 우선 B2B 개념을 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컨스트럭션이나 빌딩이나 매뉴팩처링 쪽이죠. 테슬라 공장에 간다고 하면 경영학을 간다고 하면 거기 있는 많은 거의 테슬라들이 거의 다 자동으로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정교하게 거의 반복하는 게 다 컴퓨터나 그 로봇이 대신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전문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로봇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니팩처링 쪽 그리고 컨스트럭션 쪽, 빌딩 쪽은 하드웨어를 이용한 좀 비즈니스 모델 그런 쪽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그게 비행기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빌딩을 만드는 건지 다양한 것에 다 그게 그런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걸 그 설계 어떤 거를 조립하고 그런 거는 사람보다는 기계가 훨씬 더 정교하게 뭐 정교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그 일정하게 잘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뭐 일반적인 그 전에 4차 산업으로 비슷하게 그런 흘러갔고 또 비즈니스 투 컨슈머 모델로 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뭐 여겨 봐야 될 거는 로봇이죠. 아마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각자 뛰어난 회사나 컨티넨트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AI나 머신러닝 같은 게 좀 굉장히 강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나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와이어리스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그런 게 아직까지 미국에는 다른 데 비교해서 훨씬 뛰어난거든요. 그래서 IoT, 스마트 시티 그런 거를 아마 한국에서 제일 먼저 그런 유럽 아니면 한국에서 제일 먼저 이루게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로봇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는데 아무래도 그 인도 같은 경우 애니메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그 친근한 캐릭터의 그 로봇을 만들어서 그런 좀 적용시키는 일종의 어시스턴트 역할을 하는 게 되게 맞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비디오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는데 어떤 호텔을 가는데 일본에 거기 호텔은 사람이 아예 없고 그거 데스크탑 에이전트 그리고 그거를 호텔에 방에 가면 그거를 어떻게 뭔가를 서빙해 주는 거나 모든 게 다 로봇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가는 고객들도 많고요.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로봇 같은 게 많이 쓰이는 거는 뭐 그게 우리의 삶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일종의 어시스턴트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쿠킹하는 로봇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아무래도 제일 먼저 적용되는 건 역시 B2B 모델,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모델인 뭐 빌딩이나 매뉴팩처링이나 그런 쪽에서 쓰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오늘 참석하신 분에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요즘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클라우드 데이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해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추가 설명이 가능하신지 여쭤보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중요 요소가 뭐냐면 원래는 하드웨어 그 데이터 센터에서 했었을 때 데이터 센터가 뭐 기존의 방식이었죠. 그런 서버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고 그거 전부 다 하드웨어를 많이 돌리는 건데 기존에는 하드웨어에 많이 그거 의존을 했어요. 근데 클라우드나 더 이렇게 컨테이너형 모델로 가면서 점점점 그게 abstraction 추상적이게 되고 소프트가 많은 거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시큐리티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이런 게 있고 뭐 기업에 가면 single sign-on 다양한 게 있는데 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유저로 접속을 하고 사인업을 하는데 여기 유저네임 패스워드가 그게 맞는지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는 거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유저가 이 사람이 어떤 그거를 퍼미션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일반적 유저인지 어드민인지 그런 거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authorization이 있어요. 그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RBAC라고 해서 Role Based Access Control 같은 게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지금 패러다임 같은 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일반적인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거를 다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패턴을 발전되냐면 제가 보안이 중요하게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진짜 기술을 가진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이거 하더라도 만약에 걔들이 어떻게 솔루션을 만들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만든 솔루션을 했을 때 자기들이 모든 거를 다 개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uthorization을 전문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authorization을 전문으로 하는 auth0라는 회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 오픈 소스라는 패스포트가 자바스크립트 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레드햇 같은 경우는 일종의 그런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컨트롤하는 키클락 오픈 소스고 레드햇 싱글 사인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페셜라이즈 된 오픈 소스나 툴이나 그리고 서비스가 회사나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점점점 처음에는 모든 걸 한 번에 다 패키지해서 만드는 식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마이크로 서비스 개념을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프론트엔드, 이거는 백엔드. 근데 이걸 연결하는 그 유저를 확인하는 거는 또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 또 다른 서비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분리화를 시켜서 그거를 좀 많이 그런 좀 안전을 더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절대로 뭐 인크립션 없이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인크립션 하는데 그게 뭐 양자 컴퓨터 그전 세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저장하는 데에서 굉장히 그거를 이렇게 많아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시큐리티 크립토 그런 시스템을 그게 원래 지금 뭐 AS256나 뭐 528A 이런 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은 보안을 뚫기가 힘들지만 양자 컴퓨터로 가게 되면 그게 순식간에 뚫리거든요. 만약 가능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에 있는 기존의 시큐리티가 양자 컴퓨터가 도용되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같은 회사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해시코프 볼트라고 있어요. 해시코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하는 볼트라는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를 저장을 시큐리티 어떤 크리덴셜을 저장을 할 때 데이터에 그거를 계속 똑같은 걸 놔두는 게 아니라 인크립션을 시키는데 서비스에서 돌려서 계속 로테이션 시키는 하는 게 있고 그거를 보안이 문제가 생기다 하면은 그 브레이킹 그레스 프로시저라고 해서 순식간에 그걸 셧다운 시키고 잠시 다른 걸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이거 보안이란 거는 참 어려운 주제인데 뭐 완벽하게 디자인하기는 힘들어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게 그거고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사람들 많이 쓰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문제점들이 많아요. 근데 화이트 해커나 블랙 해커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블랙 해커들은 참 쉽죠. 왜냐하면 한 가지 문제점을 찾아서 바로 페네트레이션 하면 되니까. 근데 화이트 해커 그러니까 대부분 기업들이 일하시는 분들은 그걸 모든 거를 다 vulnerability 찾아야 되니까 참 어려운 분야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지금 여러 가지를 계속 들려서 이야기했는데 뭐 authentication, authorization, single sign-on 같은 기술적인 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한 그리고 스페셜라이제이션 사용한 그런 서비스의 분리화 그리고 어떤 그런 분리화를 된 회사들도 많고요. 뭐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엔크립션 시키는 거 그리고 다양한 로테이션이나 아니면은 브레이킹 글래스 프로시저 같은 거 사용해서 브레이킹 하는 거.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게 보안 분야를 얼마나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많은 게 좀 달라지게 됩니다. 네. 너무 길게 말한 것 같네요. 네. 예, 지금 약 50분 정도 지났는데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질문 그 클라우드에 대한 질문하고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네. 클라우드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어떻게 클라우드에 대해서 시작을 해서 배우어 갈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For the people new to cloud, how to start learning about cloud? 네. 저도 사실은 원래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옮기거나 여기서 옮길 때 뭔가 배우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걸 많이 생각해서 옮기는 편이에요. 물론 뭐 다른 기준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 전에 레드햇에서 일하기 전에는 시티 클라우드 쪽을 일을 했었고 나중에 그 전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에서 일을 했었는데 아메리칸에서는 뭐 풀스택 이런 거 하다가 시티 클라우드 옮겼을 때 갔던 이유가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고 싶기 원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그때 클라우드를 처음 배웠을 때 개념부터 어떤 걸 배우든지 개념부터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참고했었던 거는 물론은 지금 리소스가 참 많아서 어디서 시작하는 거에 따라 어디서 시작하는지 좀 어렵겠지만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코스는 뭐 edx.org라고 해서 MIT, 하버드가 공짜로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그 어떤 그런 좀 기본적인 펀더멘털 어떤 클라우드 개념을 설명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 주로 지금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클라우드는 세 개가 있는데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 일종의 아마존 클라우드 같은 거고 그 플랫폼 에서 서비스 그리고 그 뭐 일종의 뭐 파이어베이스나 히로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해서 일반적인 유튜브나 세일스포스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개념을 조금 설명해 주는 거를 포커스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 전에 추천하고 싶은 게 edx.org에 있는 코스 중에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있고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아마 그런 거 좀 깊게 가다 보면은 이제는 이걸 어떻게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어떤지 그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개념이 잡혀야 왜 중요한지 알게 되고 근데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마존도 있고 그거를 그런 뭐 에이저도 있고 다양한 게 있는데 사실 어떤 걸 선택하는지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이 클라우드를 봤을 때 결국은 그게 기본 개념이 비슷하거든요. 물론은 인프라스트럭처 에스 서비스로 플랫폼 서비스 가면 그 달라지는 게 있는데 인프라스트럭처를 봤을 때 컴퓨팅 레이어, 네트워킹 레이어, 스토리지 레이어 이렇게 레이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레이어를 적용시키는 게 AWS 동일하고 Azure에서 동일하고 GCP에서 동일을 하는데 그 개념을 아는 거는 사실은 어디를 가든지 알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내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일자리를 구하는 거라면 그 전에는 아니 얼마 전에는 AWS로 하라고 추천하고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Azure이나 GCP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은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지만 결국은 시간의 문제이고 우선은 제일 처음에 edx.org나 어떤 클라우드 그런 데 가서 개념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고 클라우드. 그래서 내가 클라우드는 조금 설명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됐으면 바로 한 달 정도면 그 정도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프랙티컬한 거로 가서 몇 달 정도 한 6개월 정도 잡아놓고 클라우드에 대한 서티피케이션을 따거나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거 만들 수 있는 걸 집중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그 슬라이드는 다음 슬라이드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과 발표해주신 손지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션은 레코딩 돼서 다른 방법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세션을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못 보신 세션이 있으시면 레코딩 세션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멋진 2020년 스마트 비즈니스 엑스포를 준비해 주신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와 세미나에 도움을 주신 카이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와 카이타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달라스 한인상공회의소 웹사이트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드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 다양한 SNS 채널과 카이타 웹사이트 또는 contact@kaita.org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kaita.org 웹사이트에 등록하시면 카이타의 활동을 뉴스레터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세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all for attending this session, and thank you, Bryant, for presenting this session. Today's session has been recorded and will be shared via various ways. If you want to watch today's session again or a session you have missed, please check for recorded sessions later. Special thanks to Greater Dallas Korean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nd Kaita staff to prepare this wonderful 2020 Smart Business Expo in these hard times. Please visit koreanchamber.org for more information about GDK ACC, and please join Kaita through KakaoTalk, Facebook, LinkedIn, Instagram, YouTube, or email us at contact@kaita.org if you have any questions. Thank you all again for your participation, and please join us for other sessions. Thank you all. Thank you. Bye. Thank you for joining us. See you next time.